무서운 건 악이 아니요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 김영하 작가는 자신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소설은 시간과 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악과 시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만약 그 살인이 내가 저지른 살인이라면 이번 주 무빌섬에서 다룰 영화 원신현 감독의 신작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네, 오늘 무비섬 시간 다룰 영화는 원신현 감독의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요.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이 원작인데요. 소설책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예전에 봤다가 사실 영화 볼 때는 거의 기억을 못했고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소설을 찾아봤어요.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영화 덕분에 이제 책이 다시 이제 적용받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 영화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줄거리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살인자의 기억법의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치매에 걸린 연쇄 살인범이 젊은 놈을 만났다. 원래는 젊은 연쇄 살인범을 만났다 했는데 너무 길어서 놈으로 바꿨고요. 사실 이 짧은 이 스토리에 모든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다고 봐도 될 만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경 기자님의 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나는 은퇴한 연쇄살인자다. 나보다 젊고 팔팔한 현역 연쇄살인범을 알아봤다. 내 딸을 지켜야 한다. 1인칭 시점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뭐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도 그런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연쇄 살인자가 은퇴라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영화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은퇴한 연쇄 살인범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네. 영화에서의 특별한 포인트는 은퇴한 연쇄살인자가 나보다 더 젊은 새로운 연쇄살인자를 만났다는 거. 약간의 대결 구도가 발생을 하고 그 대결의 동기는 내 딸을 지킨다는 거. 이게 전체를 끌고 가는 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다가 계속 주인공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게 사실 또 이 영화의 중요한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잊지 않기 위해서 복기를 하고 녹음을 하는데 보는 순간 저는 약간 메멘토가 떠올랐습니다. 네, 누구나 이 알츠하이머 연쇄살인자를 보면 메멘토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진 그 영화를 떠올릴 텐데 메멘토의 얘기를 평면적으로 서술하면 그 시간의 인간으로 서술하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거든요. 간단한 얘기죠. 네. 그걸 구성을 통해서 이제 재미를 주는 건데 이 원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다 펼쳐놓으면 되게 평면적이고 밋밋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영화적인 구성을 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선 약간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 인물들을 최대한 합치고 어떤 원작 속에 어떤 인물들을 합치고 어떤 인물들 역할을 나누면서 소설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사건을 밖으로 빼낸 거죠. 빼내서 대결 구도를 만든 거예요. 원작이 온전히 한 사람의 내면에 집중한 얘기라고 하면 그리고 그 내면이 진짠지 가짠지 헷갈리게 하는 데서 오는 재미가 있다고 하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대결 구도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 같은 젊은 살인마와 늙은 살인마. 약간 살인마라는 게 이 단어가 붙을지 모르지만 전문직이라고 하면 전문직이죠. 네. 네, 전문적인 기술을 표현한 거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던 기술들이 좀 낡고 혹은 그 직에서 은퇴하게 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고 새로운 젊은직을 만났을 때의 위기감 그렇게 배치를 해놓고 약간 세대 갈등처럼 배치를 해놓고 살인범 병수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죠. 젊은 살인범에 대한 약간 질투도 묻어 있는 것 같고 저놈을 불러들여 죽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딸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대의 명분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영화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건데 원작에서는 거기에 하나 더 해서 기억의 혼란을 굉장히 좀 재밌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없진 않은데 그쵸, 그냥 부분적으로 있죠. 네. 제한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에서 추구하던 재미랑은 좀 방향이나 성질이 다른 것 같고 그냥 영화에서는 무난하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그냥 순진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아까 한 줄거리 얘기할 때 나는 연쇄살인자다라고 나레이션처럼 얘기하셨는데 사실 모든 소설은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1인칭일 때 어떤 화자가 있고 그 화자가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방식일 텐데 영화 역시 나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도입부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은 1인칭으로 그냥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영화를 1인칭으로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1인칭 액션, 저희가 곧 다룰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영화들 보면 1인칭 액션이 많잖아요. 베이비 드라이버 정말 꽂혀있어요. 계속 매트리스 지금. 지금 머릿속에 베이비 드라이버가 자꾸 있어가지고. 소설과 달리 영화는 어쨌든 전체를 다 보여주는 시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점으로 1인칭으로 가긴 해도 얘기 자체를 1인칭으로 구성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장 영화에서 1인칭을 구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내레이션인 건데 사실 영화에서는 내레이션의 일종의 독이거든요. 굉장히 쉬운 장치긴 한데 그걸 쓰는 순간 밋밋해져요. 재미없어지고. 근데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내레이션을 절반 이상으로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느낌이 있고 편하게 간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석 달 전에 나는 치매 판정을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가까운 기억부터 신호등 깜빡이듯 깜빡깜빡. 언젠간 모든 기억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내레이션을 쓴 영화 중에 적절한 예시가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쇼생크 탈출도 사실은 그 레드, 모건 프리만이 맡은 레드라는 역할의 전체 회고담이거든요. 영화 형식이. 그래서 중간중간 내레이션을 써요. 그건 쓴 이유가 따로 있죠. 모건 프리먼의 목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레이션을 쓰지 않는 건 모건 프리먼을 목소리를 낭비하는 거. 낭비하는 거죠. 네. 내레이션이 그냥 장면이나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거로 그치면 1차원적인 거고 밋밋한 건데 쇼생크 탈출 같은 경우는 장면의 아이러니를 내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앤디 듀퓨레인이 자기한테 온 레코드판 같은 거를 이제 드디어 받아내서 교도소 전체에 틀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교도소에서 나온 음악이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라는 모차르트의 음악인데 그게 교도소랑 너무 안 어울리는 음악인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문을 잠궈놓고 틀죠. 그리고 마치 자기 집 정원인 양 되게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서 이제 그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데 그 장면과 대비되는 게 그녀의 당황해서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간수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한 그 죄수들의 표정과 그 두 가지를 다 즐기고 있는 것 같은 앤디 듀퓨레인의 되게 여유로운 표정. 이 세 개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배치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그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라는 평화로운 음악이에요. 그 음악을 들을 때 충돌한다, 아이러니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이제 레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사실 이거는 쇼생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말이고 굉장히 쉽게 풀어쓴 나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인상적으로 다가온 거는 세 가지 충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지, 앤디 듀퓨레인의 표정, 그리고 죄수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운 음악. 다 충돌하고 있는데 나레이션을 그걸 다 정리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 쓰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인상적인 장치거든요. 그렇죠. 제가 떠오르는 장면들은 마틴 스콜세지가 또 나레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보면 디카프리오가 내레이션을 초반에 하는데 너무너무 미친 사람처럼 내레이션을 하잖아요. My name is Jordan Belfort, not him. Me. That's right. 내레이션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성격을 드러내든가 아니면 시간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나레이션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인공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나레이션으로 하면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쉬운 방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설경구 씨의 연기는 어땠나요? 사실 영화를 버티고 있는 거 절반 이상은 설경구라는 그렇죠. 배우의 연기에 기대고 있는 거고 설경구라는 배우는 자기 표정, 이미지 같은 걸로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살을 급격하게 빼셨잖아요. 줄넘기를 하루에 10,000번씩 했다는데 하루에 10,000번 하려면 도대체 몇 시간을 해야 되나? 보통 얼굴에 주름 만들려면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가서 CG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특수 분장을 하는 경우인데 특수 분장을 했을 때는 사실 얼굴 표정 연기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설경구 배우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이 영화에서 또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이제 얼굴 근육의 꿈틀거림, 살떨림. 그게 이제 기억을 잃어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장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살을 빼신 거 그런 거는 분명히 배우의 어떤 연기력, 연기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고 사실 굉장히 살을 급격하게 찌우고 많이 빼는 걸로 또 유명한 배우잖아요. 역도산 때는 엄청나게 찌웠다가 지금 또 엄청나게 빼셨으니까 어쨌든 얼굴 근육을 굉장히 잘 쓰는 배우고 설경 배우가 하고 있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오아시스나 박하사탕 같은 정극 연기를 주로 기억하지만 사실 굉장히 흥행 배우기도 하고
또 개그 코믹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해운대에서는 네, 코미디 최고였죠. 개인적으로 저는 설경구 배우 최고의 캐릭터는 강철중. 아, 그렇죠. 네. 그 캐릭터를 사실 넘어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형이 기분이 나빠서 때리고 뭐 그러면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돌리고 이런 강철중이라는 그 캐릭터를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연기라고 볼 수 있죠. 본인은 진지한데 남이 보면 개그가 되는 그런 개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인물도 비슷한 톤의 개그를 반복해요. 저는 꽤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젊은 살인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악력을 키워야 돼 라면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해요. 17년 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벌써 17년이 지났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꽤 웃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딸을 지켜야 된다가 먼저가 아니라 이놈을 내가 이겨야 돼. 살인범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키워야 돼. 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접근 자체는 되게 냉정하고 무섭게 갈 수도 있어요. 살인이 미친놈이구나. 근데 설경구 배우가 그 나레이션을 하면서 얘기할 때는 웃긴 거예요. 몸이 이미 늙어버렸다는 걸 보여줄 때. 슬프잖아요. 왜 웃겨, 그게. 그러니까 그게 서글픈 톤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영화 제가 볼 때는 그 장면은 굉장히 웃긴 장면처럼 변주가 됐어요. 그게 특별히 그 장면을 웃기게 찍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배우가 갖고 있는 톤. 원래 진지하게 그 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쓰러우면서 웃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톤이 영화 전반으로 다 확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도 그걸 말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오달수 같은 개그 전문이라고 하기 못하지만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배우들을 몇몇 심어둬서 오히려 그걸 또 확장시키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게 좋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유효한 코드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배우가 좀 이걸 잘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거 아닌가? 기대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소설을 영화로 각색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길이 있는 건데 그대로 이제 소설이 갔던 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좀 약간 창의적인 변주를 하거나 저처럼. 아니면 소재만 따오고 혹은 캐릭터만 따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해버리거나 보통은 이제 2번째나 3번째 이 길을 많이 가는데 이 작품은 3번째 길을 좀 더 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2번째 길을 좀 안전하게 갔다는 게 아쉬운 점인 거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얘기를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밖으로 빼내고 동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원작에 가장 갖고 있는 그 긴장감 이게 뭐지? 헷갈리게 하는 그 심리 상태가 다 제거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채워내야 되잖아요. 이 영화가 선택하는 방식은 보통 대중상업 영화가 하는 공식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인공의 전사를 채워넣는 거죠. 전사를 채워넣은 것과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머 코드를 넣는 거죠. 유머 코드가 있었죠, 이 영화에. 꽤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고 저는 그렇게 웃었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이 오달수의 캐릭터는 유머를 위해서 창조된 원작에 없지만 새로 들어가 있는 캐릭터인 거죠. 원작에서의 유머라고 한다면 원작에서의 유머는 약간 시니컬한 유머잖아요. 이 원작에서의 유머를 살리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다른 톤의 유머인 것 같은데 유머라고 한다면 근데 그 유머가 과연 유머인가? 그냥 개인기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강의를 하는 시인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기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기를 한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알겠는데 이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머가 그 소재나 이야기랑 붙어있는 거기서 나오는 유머라기보다는 원래 그 배우가 갖고 있던 캐릭터의 기나 기대고 있는 유머가 훨씬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시 선생 같은 경우도 느끼한 이병준 배우가 했던 그 예전에 오신영 감독의 그 전작인 구타의 발자 같은 영화에 똑같은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 캐릭터가 원래 갖고 있는 개그 코드인 거예요. 설경구 배우가 하고 있는 개그들도 마찬가지고요. 영화 전체의 톤을 지배하고 있는 유머가 어떤 식이냐면 태주가 살인범이다 하고 신고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다른 동료 경찰들이 잡으러 오죠. 잡으러 오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네가 죽인 거야 하고 되게 무섭게 했다가 네가 죽인 거냐? 부녀자 연쇄 살인범이 너야 임마. 네가 살인범이래 하고 이제 되게 웃기게 웃긴 농담처럼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연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가 그 살인범이냐고 이렇게 웃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장면이 영화 전체의 톤인 거예요. 되게 심각하게 접근을 하다가 갑자기 이거 농담이지롱 하고 하는. 근데 그 유머들이 전체 톤에 안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재미없게 다가올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게 또 변명을 하자면 이 영화의 빈틈들을 다 그런 식의 유머들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머가 그냥 적절하게 재밌다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와 관련된 2개의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차가 뒤집힐 때의 장면이랑 하나는 병수의 차가 태주의 차를 박을 때 뒤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건 정말 아주 사소한 작은 교통사고인데 그 장면이 그렇게 저는 잘 찍었다. 안개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부딪힐 때 충격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차 장면은 정말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차 장면 정말 잘 찍죠. 이 영화의 서스펜스 얘기를 좀 그 장면 얘기 나온 김에 한다면 영화의 서스펜스가 분명히 있긴 한데 왜 쌓이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봄비라서 그런가? 봄비라서? 봄비라서 서스펜스 쌓이지 않는다고요? 봄비가 약간 가랑비처럼 이렇게 흩날리니까. 야, 문학적이네요.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서스펜스가 그런 식으로 흩어져요. 그렇죠. 보통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자체의 분위기, 장면 자체의 분위기, 조형적으로 만드는 거죠. 긴장되는 음악을 깔고, 종을 깔면 서스펜스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안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개에서 교통사고 나서 노루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체로 추정되는 것들이 보이고, 근데 그 장면 자체로 이제 무섭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서스펜스는 뭐냐면, 사실 진짜 중요한 서스펜스는 이건 건데, 서스펜스라는 건 관객이랑 감독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정보의 격차. 감독은 알고 있는데 관객은 모른다든지, 관객은 알고 있는데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른다든지. 관객은 알고 싶지 않은데 감독이 자꾸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서스펜스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설현이 걸어가고 있으면 태주가 와서 조그만 아가씨가 겁도 없네. 라고 해서 태우고 멀어지는 차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관객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영수가 이제 집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 근데 멀리서 걸어오는 여인 실루엣만 보이고 누군지 안 보이고, 그 실루엣이 사실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이 정보의 지연을 통한 스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살리고 있는 장면이 분명히 지금 이 장면처럼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고 작품 전체에서 그걸 유지를 못한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별점은 몇 개일까요? 제 별점은 3개입니다. 원작을 본 사람이 재밌게 보긴 힘들지만,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라면 지루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냥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았던 모범 답안.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로서 갖고 있는 어떤 공식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는 그 공식들을 최대한 안 비껴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대신에 이제 또 원작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편편한 얘기를 다 풀어헤쳤을 때 어느 정도로 정돈을 할까에 너무 방점을 찍은 거예요.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범 답안처럼 공식들은 다 넣었는데, 그게 영화 전체의 톤을 하나로 꿰는 정도로 적절한 해석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보는 순간 답이 다 정해져 있는, 심지어 결말까지 다 보이는 정도로 편편한 얘기인데, 우리가 원했던 건 그런 각색이 아닌 거죠. 별이 3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지 못할 테고요.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오늘도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이상한 대사가 무척 많았습니다. 오달수 씨 대사로 오늘 꼽아봤는데요. 아저씨 담배 너무 많이 피우지 마요. 아저씨, 담배 많이 피지 마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오달수 배우가 연기를 하죠. 그렇죠. 네. 이게 담배 가게 아가씨의 어떤 마지막 말이었는데, 평소엔 잘 하지 않았던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 아가씨를 볼 수 없었다라는 아픈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곧 그의 유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떤 순간에는 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와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이야기가. 그래서 삶의 소중함 같은 걸 오히려 이런 식의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그렇게 기억함으로써 되새겨 볼 수도 있는 정말 좋은 장면이었으나 잘못 들어가 있어가지고 별 감흥이 없게 나옵니다. 제가 이 기대에서 복원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원시장 감독의 신작 살인자의 기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궁금하시면 꼭 김영하 작가의 원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비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실 것 있죠? 구독 꼭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